반갑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세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의 클라우드 저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김기완이라고 하고 AWS 코리아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 팀을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국내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과 같이 클라우드에 대한 논의를 해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얻어진 많은 경험들, 그리고 패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공유를 해드릴 생각이고, 그리고 뒤에 저희 한지인의 클라우드 여정에 대해서 저희 한지인의 강신길 전무님과, 그리고 LG CNS 파트너로서 LG CNS가 AWS와 같이 협업하고 있는 부분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에디님께서 같이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저니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고객분들과 일하면서 어떤 어려움 혹은 어떤 가능성, 어떤 챌린지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2023년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데, 2023년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트렌드라고 할까요? 2023년에 굉장히 중요해질 그런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AWS하고 각 고객분들이 정말 길게 봤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 여정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AWS와 어떤 방식으로 협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례로 한진과 LG CNS의 사례를 듣고, 클로징 시간이 있는데 저희가 좀 자유롭게 Q&A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보고 있는 패턴 중에 하나는 실제로 이게 안 넘어간 건가요? 실제로 첫 번째 보고 있는 패턴은 엔터프라이즈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겁니다. 사실 클라우드를 도입하실 때 많은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과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엔터프라이즈 자체에 대한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걸 저희가 봐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앞서서 클라우드를 적용했던, AWS를 적용하셨던 고객분들이 특히나 조직에 대한 변화 관리나 회사가 원래 가지고 있던 프로세스에 대한 변화 관리, 그리고 회사가 가지고 있던 정책, 보안이라든지 IT 시스템에 대한 운영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정책에 대한 변화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기도 하시고, 그렇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엔터프라이즈 트랜스포메이션이 그럼 왜 중요하냐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불확실한 시대에서 인더스트리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혁신이 생겨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운송업만 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여러 산업군들이 서로 섞이는 영역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전통적이었던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스타트업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과거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비즈니스 밸류 체인을 만들어 가시고 있는 걸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더스트리 와이드한 그런 디스럽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비즈니스와 테크의 거리가 가까워야 되고,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조직으로 충분한 그러한 인더스트리 디스럽션을 만들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요새는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팬데믹을 저희가 거쳐오면서 특히나 저희가 많이 지금은 겪고 있죠. 반도체 혹은 전자부품들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 이건 불확실성에 해당하게 되는 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또 바뀌고 있어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데모그래픽이 또 변한다는 것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위기이자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클라우드를 적용하려고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은 접근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스킬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뒤에서도 많은 설명들이 그 부분에서 나오겠지만 실제로 기존에 저희가 데이터 센터에서 온프렘 기준으로 운영해왔던 IT 시스템이라든지 새롭게 개발했던 서비스나 제품들, 그런 방식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하는 기술적인 요소들이 내재됨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경험이 부족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인력들이 부족하다는 것도 하나의 챌린지로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보안 위협에 대한 부분,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서비스나 제품들이 지금은 고객에 대한 채널이 다양화됐기 때문에 보안 위협에 대한 표면적도 훨씬 더 넓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보안 위협들이 들어오고, 그런 보안에 대한 그 부분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 그 많은 기업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프라이버시를 지켜가기 위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밸류 체인이나 비즈니스가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이런 마켓 변화에 대응하기가 좀 느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드릴 모더나이제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키워드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모든 챌린지들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저런 것들을 껴안기 위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비즈니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런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특히나 클라우드라는 기술을 사용을 했을 때 과거에 우리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던 프로세스하고는 사뭇 다른 프로세스를 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거든요. 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과거에는 하드웨어부터 생각하고 그 하드웨어를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검증 과정, POC가 될 수도 있을 테고 BMT가 될 수도 있을 테고, 이런 긴 호흡 끝에 결국은 검증이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발주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이런 이제 긴 호흡으로 갔다면, 클라우드는 여러분 지금은 너무 잘 아시다시피 클릭 한 번이면 10분 안에 서버를 10,000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IT 자원들을 언제든지 저희가 가져다가 쓸 수 있고, 저희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들을 언제든지 굉장히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그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려면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많은 리더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조직 관점일 수도 있고 기술 사람 관점일 수도 있고 그런 형태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엔터프라이즈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졌을 때 그럼 어떻게 어떠한 임팩트를 가져오느냐를 잠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즈니스나 오퍼레이션에 대한 더 많은 인사이트를 갖기 위한 그 데이터 드리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모더나이제이션이라는 관점이 어플리케이션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금은 데이터에 대한 모더나이제이션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하던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키워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특히 우리가 비즈니스에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을 해야 된다라는 니즈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익스피리언스를 개선한다는 측면, 아까 데이터 중심의 아키텍처를 만들고 데이터 중심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설계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의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본다면, 고객의 익스피리언스를 개선하는 건 채널에 대한 모더나이제이션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채널들을 가지고 있고, 특히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채널들, 그리고 좀 더 진보적인 기술을 활용해서 뭐 극단적으로 가면 AR이든 VR이든 이런 그 가장 지금 이머징하고 있는 테크놀로지들을 활용해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모든 인더스트리에서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런 걸 이루기 위해서 엔터프라이즈 트랜스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굉장히 불확실한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트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최적화하고 모든 IT 서비스들을 사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캐펙스 중심으로, 즉 자산을 구매하고 그 구매된 자산 위에서 우리의 서비스나 제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했다면, 클라우드는 그렇지 않고 오펙스 기반으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만큼만 지불되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코스트에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같은 SA, 솔루션스 아키텍트 같은 경우에 모든 솔루션스 아키텍트는 맡고 있는 고객분들의 코스트를 옵티마이즈 해드려야 되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골들을 가지고 있고 그 골을 측정할 수 있는 매트릭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미래를 위한 대비, 불확실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있다는 임팩이 또 생겨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고 레비뉴로 바꾸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빠르게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고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들이 갖춰져 있어요. 과거처럼 이 제품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의 POC나 BMT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결정들을 하기 위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도 바뀌어야 될 거고요. 우리가 어떤 파트너와 같이 일을 하고 어떻게 구체화를 할 거냐에 대해서도 다른 접근들이 필요할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프로세스들이 클라우드를 활용할 때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사람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스킬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그 고객과의 익스피리언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충분히 내재화가 되어 있는가? 우리 조직은 그걸 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들이 있는가? 아니면 좀 더 나아가면 우리가 해야 되는가? 아니면 여전히 파트너를 쓸 것인가? 근데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파트너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의 역량이나 조직의 특성을 굉장히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의 조직 상황이나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상황에 대해서는 IT에 굉장히 많은 인력을 쏟지 않아야만 하는 비즈니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기술이 아닌 기술을 파트너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방법을 모르면 경우에 따라서는 컨설팅 서비스도 받고 AWS도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결국 우리 조직을 이해하고 우리 조직에 맞는 스킬을 전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클라우드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를 해야 내가 직접 클라우드 위에서 우리 조직들이 뭔가를 개발하지 않고 파트너나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통해서 무언가를 만든다고 하셔도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트 옵티마이즈나 혹은 앞으로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고 앞으로 나올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하이 레벨이라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조직에 맞는 스킬을 배양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클라우드, 아까 이제 엔터프라이즈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 엔터프라이즈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저런 4가지 트랜스포메이션의 챌린지를 다 받고 계신 것 같아요. 비즈니스도 트랜스폼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더스트리 와이드한 이제 새로운 모델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국내에도 택시, 모빌리티 서비스에 굉장히 많은 사업자들이 이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 밸류 체인들은 그 회사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회사들은 어떻게 앞으로 비즈니스를 혁신해 가야 되는가라는 챌린지에 이제 직면하게 될 수도 있죠. 한 가지 예로 본다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직에 대한 혁신에 대한 고민들도 될 겁니다. 과거에 유명했던 법칙 중에 코네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고 있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의 모양을 그대로 따라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게 이제 코네이의 법칙인데 어쨌든 새로운 형태의 기술을 활용하는 거는 조직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변화, 때에 따라서는 재교육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담고 있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특히나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내용이 될 겁니다.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해서 고객과의 경험을 더 개선하는 거죠. 금융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슈퍼앱에 대한 트렌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 서비스들을 하나의 앱에 모두 담는 거죠. 슈퍼앱이라는 게 꼭 금융에만 있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싱가포르의 우버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보면 그 안에 택시, 모빌리티 서비스뿐만 아니라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라든지 호텔을 예약하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담아놓고 있죠.
그런 형태로 고객과의 채널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인프라스트럭처를 더 플렉서블하고 우리가 더 빨리 쓸 수 있는 형태의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디멘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챌린지와 이런 임팩을 기대하면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클라우드의 문을 두드리고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크게 세 가지로 2023년도에 저희가 보고 있는 트렌드를 보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모더나이제이션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여전히 굉장히 유효한 키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더나이제이션이라는 건 모든 부분에서의 모더나이제이션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지 어플리케이션의 모더나이제이션, 좁은 의미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앱 모더나이제이션이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이죠.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이고 그 주변을 맴도는 키워드들이 데브옵스라는 키워드도 있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은 굉장히 협이고 우리의 데이터를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 머신러닝에 대한 부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더나이제이션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물론 마이그레이션도 모더나이제이션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놀리틱한 오래된 아키텍처, 그렇기 때문에 쌓여있는 기술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선택하는 고객들도 과거에도 있어 왔지만 2023년에도 그런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많은 트렌드를 저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질리언스예요. 점점 더 많은 고객들이 클라우드를 이제 활용하기 시작했고, 특히 리질리언스는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련의 사태 때문에 더 많은 고객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저희가 리질리언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고객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디자스터 리커버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라는 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많이 해왔던 그런 방식의 재복구와는 좀 다른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전히 그 매크로 이코노믹,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거시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은 투자를 좀 위축하고 오히려 이제 현금을 많이 보유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2023년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더나이제이션이라는 게 단지 우리가 협의로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테크놀로지와 아키텍처를 총칭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아키텍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신러닝 전략,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나 프로세스나 컬처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가져갑니다. 특히나 새로운 제너레이션의 이 직원들이 많이 섞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컬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저도 하루 종일 많은 고객분들과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제부터 이 피플과 컬처에 대한 이야기가 저희 리더분들 입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팀을 조직했는데, AI 팀을 조직했는데 왜 성과가 나지 않을까? 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팀을 만들었는데 왜 성과가 나지 않을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 많은 질문들을 하고 서로 논의를 하는 와중에서 저희가 발견하고 있는 거는 컬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프로세스나 과거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정책,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런 미묘한 어려움을 만드는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케일에 대한 거는 굉장히 커지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었던 서비스나 제품이 굉장히 스케일이 커지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스케일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되게 미래는 불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스케일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환경 하에서의 이 오퍼레이션이나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도 모더나이제이션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좁혀서 마이그레이션 쪽으로 가보면, 마이그레이션 쪽은
뭐 저희 너무나 잘 아시죠? 밑에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저희가 한 번에 많은 양의 테크니컬 데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채를 제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리타이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리테인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그냥 한 2, 3년만 그냥 더 운영하다가 그냥 셧다운을 시키면 된다라는 서비스들이 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클라우드를 활용하면서 리플랫폼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아까 스케일링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리팩터하는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제가 그 많은 리더분들을 만나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IT를 총괄하는 역할, 뭐 CIO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데이터 쪽이라면 CDO도 있을 수 있고, 기술 도구 쪽이라면 CTO도 있을 수 있는데, 점점 더 저희 그 테크놀로지 리더분들이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게 글로벌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조금 더 빨리 비즈니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팀들이 민감하다기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변화도 가져가시는 건데, 결국은 테크팀이 좀 더 비즈니스 목표에 가까이 가고 테크 리더분들께서 비즈니스 목표와 얼라인되는 목표들이 설정이 됐을 때 저희가 그 회사의 앞으로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혹은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테크 리더로서 또 리딩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테크가 차별화 요소,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인 차별화 요소고, 그 테크 팀들을 얼마나 비즈니스 팀과의 거리를 가까이 두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조직적인 혹은 사람에 대한 그런 투자들을 해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갈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연장되는 내용이고, 이거는 어떤 단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고객들이 저 네 범주 중 어느 한 군데 들어가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미 많은 그 세션들을 통해서 사례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 다 끝나서 모더나이제이션 단계로 들어간 대한항공 같은 고객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막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시작하는 고객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저희가 집중해야 될 영역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클라우드로 모두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모더나이제이션을 하는 상황에서 그 단계에서의 우리의 고민거리와 지금 막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고객들의 고민거리는 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도입하는 고객들은 일단 IT에 대한 변화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항공이나 이렇게 벌써 많이 가 계신 고객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비즈니스하고의 온라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애자일한 문화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고객들한테 더 빠른 서비스와 더 좋은 고객 경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까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IT 리질리언스인데 이 페일리어라는 거, 실패한다는 거에 대한 정의, 굉장히 많은 고객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나눠요.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고객분들이 부지불식간에 이제 저희를 만나서 재해복구라든지 리질리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가정을 하세요. 데이터 센터가 전부 못 쓰게 되는 상황을 페일리어라고 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꼭 여쭤봐요. 디자스터 리커버리가 일어나야 되는 상황,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느냐, 그걸 정의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RPO든 RTO든 이 디자스터 리커버리의 가장 기본적인 매트릭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은 페일리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점진적으로 스토리지의 성능이 나빠질 수도 있고, 어플리케이션이 특정한 부분에서 조금씩 큐잉이 되다가 API가 트로틀링 되기 시작하면서 그 피해가 전체 서비스로 이제 파급되기도 합니다. 즉 어떤 문제는 굉장히 점진적이고 뉘앙스를 가진 형태로 발달이 되어 오고, 어떤 문제는 한 번에 디제스트러스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재앙적으로 이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부분에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베일러빌리티라는 걸 릴라이어빌리티부터 얘기를 해보죠. 릴라이어빌리티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온프렘에 있는
이 렉 안에 들어있는 스토리지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그 스토리지가 몇 년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게 릴라이어빌리티라고 볼 수 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문제가 나지 않는다, 평균적으로. 그게 이제 그 장비의 릴라이어빌리티입니다. 근데 그 말에 함축하고 있는 건 민타임으로 3년 안에는 장애는 난다는 거죠. 그죠? 장애는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장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컴포넌트들을 가지고 릴라이어빌리티를 서비스 릴라이어빌리티 관점으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하이 어베일러빌리티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견뎌내야 될 거예요. 그런 페일리어들을. 그렇기 때문에 리질리언스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저희 내일 키노트를 전달해 주실 저희 버너 보겔스 저희 CTO시죠. 버너 보겔스 박사님이 늘 그러죠. 모든 것은 언제나 페일한다는 겁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어떤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저희 이제 그 디스팅귀시드 엔지니어 중에 한 분인 제임스 해밀턴 같은 분은 그런 말씀도 하셨죠. 정말 이거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스케일 하에서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문제든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과거에 저희가 많이 접근했던 방식은 문제가 났을 때 그 문제를 분석하고 다시 그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저희가 행복하게 끝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맞죠. 그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뭐 루트 코즈 어널리시스나 거기에 대한 조치들은 다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더 중요한 건 그런 하나하나의 컴포넌트 구성 요소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 시스템, 서비스들이 견뎌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릴라이어빌리티라는 측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 어베일러빌리티와 디자스터 리커버리를 이뤄야 되는데, 이걸 굉장히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이런 겁니다. 언제든 네트워크의 슬로우다운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토리지가 슬로우다운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AWS 서비스를 정말 높은 릴라이어빌리티로 서비스의 컴포넌트들을 드리지만 어느 순간 EC2가 갑자기 다운되는 상황은 발생할 수 있고, EBS의 성능이 슬로우 다운 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런 상황을 어떻게 견딜 수 있도록 아키텍처를 만들 것인가? 그게 이제 사실 저희 같이 이제 솔루션스 아키텍트 분들이 또 하나의 골로 가져가는 웰 아키텍티드 혹은 릴라이어빌리티 골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객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미션 크리티컬 업무인데 하나의 어베일러빌리티 존에서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물론 그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크리티컬리티가 높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가도 되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일 때 싱글 에이지 환경에 있다는 거는 저희가 보면 문제가 되니까, 그럴 때는 저희가 고객분들과 웰 아키텍티드 리뷰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 개의 에이지를 사용하시고 어느 하나의 구성 요소가 문제가 되더라도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키텍처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네, 하이 어베일러빌리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 디자스터 리커버리 부분에는 저희가 이미 해왔던 프랙티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해왔던 프랙티스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약간 이해가 다른 부분들이 발생을 해요. 디자스터 리커버리를 생각을 할 때 분명히 물리적인 위치가 다른 데이터 센터에 똑같은 카피본을 두고, 그죠? 그리고 장애가 생겼을 때 그쪽으로 서비스를 돌리는 형태로 생각을 합니다. 즉 데이터 센터가 2개 이상 있고 거기에서 그 리소스들이 넘어가는 것들을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그런 전통적인 기반에서의 DR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AWS를 이제 많이 써보신 고객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AWS의 기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 아키텍처는 이미 DR 어웨어예요. 물론 거기서 손을 들고 오브젝션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우린 거리 제한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장애 파급 범위라든지 우리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목표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다양한 옵션들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AWS는 DR 어웨어한 서비스들을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기본적인 요소들, 데이터베이스 멀티에이지 클릭 한 번으로 되고, 오늘도 어나운스가 됐지만 레드시프트도 이제 멀티에이지로 클릭 한 번이면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일 많이 얘기가 나오겠지만 서버리스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디자스터 리커버리나 하이 어베일러빌리티, 릴라이어빌리티를 고려해서 만들어 놓은 서비스들이에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DR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이득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안을 설명드릴 때 쉐어드 레스폰시빌리티 모델을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리질리언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저희 인프라스트럭처는 최대한 이 릴라이어빌리티 높게 관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고객분들한테 하이 어베일러블한 워크로드를 만드실 수 있는 구성 요소들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로드 밸런싱을 하셔야 되니까 ALB나 NLB 같은 그 로드 밸런서를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데이터베이스를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RDS 멀티에이지나 오로라와 같은 서비스, 급기야는 오로라 멀티 리전이나 다이나모DB의 글로벌 테이블 같이 여러 개의 리전을 사용하는 서비스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의 책임이고, 그 구성 요소들을 활용해서 고객분들의 서비스가 더 안전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은 고객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영역이고, 그렇지만 AWS의 솔루션스 아키텍트든 오늘 뒤에서 뭐 얘기 나올 프로페셔널 서비스든 그다음에 파트너든 이런 분들이 이제 도와주시게 되는 영역이 됩니다. 네,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제 글로벌 리전들이 있고, 그 하나의 리전이 저런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즉 어베일러빌리티 존의 집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중화되어 있고, 저기 있는 트랜짓 센터를 통해서 그 외부 인터넷과 연결이 되는데, 모든 인프라스트럭처는 다 풀 메쉬로, 그것도 그 굉장히 넓은 밴드위스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 굉장히 기본적인 이제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 구성도고요. 저 위에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데이터베이스든 아니면 이 에이지 하나를 보여주고 있네요. 에이지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러 개의 그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런 그 부분들을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멀티 어베일러빌리티 존을 활용하는 아키텍처를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많은 DR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실 거예요. 어느 고객은 그러시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저희가 서울 리전이니까 서울이 다 없어지면 어떡하냐. 되게 어려운 얘기죠. 서울이 다 없어지는데도 IT 서비스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먼저 들긴 합니다만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정말로 그런 환경에서도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면 멀티조널 아키텍처를 넘어서서 멀티 리전 아키텍처를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리전을 활용해서 도쿄를 활용하든 싱가포르를 활용하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리전이 런치될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의 리전을 활용하든, 이제 그런 리전들을 활용해서 저희의 서비스가 설령 한국에 있는 모든 리소스가 다 없어지더라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아키텍처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그 워크로드들은 그 정도까지의 가용성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멀티조널 아키텍처를 가는 것만으로도 현실적인 그 어베일러빌리티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비용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왼쪽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죠. 우리가 실제로 그 관리하는 인프라의 그 자원이 서비스하는 서비스의 양이 늘면 늘수록 비용은 따라서 증가를 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많은 고객들한테서 보여지는 패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처리하고 그 고객분들의 비즈니스의 사이즈는 계속 증가를 하는데, 실제로 AWS의 코스트는 좀 더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익숙해진 고객분들은 그런 형태를 가져가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 리소스들을 라이트 사이징 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고요. 일래스티시티를 가져간다는 건 특히나 이제 서벌리스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오늘 뭐 발표됐던 서벌리스 오픈서치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예전에 오픈서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크 때 필요한 자원을 산정을 해서 그만큼의 클러스터를 만들고 서비스를 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서벌리스로 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미리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피크 때를 계산해서 미리 투자할 필요가 없이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런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적절한 프라이싱 모델,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RI도 있고 세이빙스 플랜도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심지어는 인스턴스에 대해서 그래비톤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몇십 %의 가격 대비 성능 효과를 가질 수도 있죠. 스토리지도 옵티마이즈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요새는 피놉스라는 표현을 하죠. 계속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매저하고 그리고 개선하는 과정. 그래서 많은 이 고객들의 뭐 저희가 이제 분기별 미팅 뭐 이런 데 가면 왕왕 그 요새 흔하게 CFO나 이 재무팀에서도 같이 들어오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클라우드에 대한 비용 통제가 잘 되면 될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비스는 계속 더 많은 매출을 만들지만 AWS나 클라우드의 코스트는 좀 플랫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 AWS와 그럼 어떻게 같이 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희 같은 솔루션스 아키텍트 분들과 협업하시는 방법도 있고 워크로드가 이미 많으시면 저희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분들도 하시고 교육을 받고 싶으시면 TNC 뭐 이렇게 가는데 오늘은 두 가지 사례를 각각 프로페셔널 서비스 중심으로 그리고 파트너 관점에서도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한진의 강신길 전무님을 모시고 한진의 하이 퍼포밍 조직을 만들기 위한 그 여정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진의 강신길이라고 합니다. CIO를 맡고 있고 한진의 그 IT 기반의 새로운 성장 고민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진의 그 새로운 여정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제 그 고성과를 지향하는 조직을 통해서 한번 빌드를 해보자는 측면의 이름을 만들었는데 이름은 제가 한진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한진이라는 이름이 그 창립자이신 조 회장님께서 수송보국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물류를 통해서 나라를 한번 열심히 지원해 보자는 측면이었고 그래서 한진이라는 이름도 한국의 전진이라는 뜻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한진이 그 77년이 됐습니다. 올해가. 그래서 77년 동안 우리나라에 계속 그 물류를 기반으로 한 혁신들을 이끌어왔고 그 물류 기반의 혁신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과거의 DNA를 가지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서스테너빌리티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측면에 한진이라는 이름이 되었고 그런 부분을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한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이 택배 시장을 중심으로 상당히 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진은 물류를 전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변화가 많은 택배 시장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시장은 전체적으로 한 40억 박스 정도를 핸들링하고 있고 한진은 그중에 12% 정도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루에 한 250만 박스 이상을 다루게 되는데 이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다루는 과정이 매년 11%씩 이상의 성장률과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20%의 성장을 때문에 급격한 변화를 발생시켰고 우리 안에서 시스템적인 또는 프로세스적인 또는 조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 외부 변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는 쿠팡을 중심으로 해서 물류가 어떻게 보면 경영의 한 전략이 되었고 그 네이버를 통한 네이버 연합군들이 만들어지는 합종연행 그리고 유통과 물류가 통합돼서 만들어지는 유통에서 물류 직접 하겠다는 부분 또 직접 아파트에 진입하는 차량들이 못 오게 한다든가 또는 까다롭게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만 받게 하겠다든가 굉장히 까다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용량의 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변화는 우리한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엔드-투-엔드 커스터마이제이션 요구하고 있는 그래서 실제로 물건이 주문을 받아서 배송할 때까지 전체 과정이 비저빌리티를 갖춰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까다로운 요구 사항들이 이제 화주들도 다 요구를 하게 돼서 좀 더 비저빌리티를 또 시간 새벽 배송 이런 것들이 좀 더 까다롭게 요구로 발생되고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가격 하락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부가가치 사업을 만들기에는 현재의 물량 변화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 있었고요.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직 사람 중심의 변화가 필요했고 사람이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시작점에서 사람이 변화를 하려고 할 때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했는데 시스템을 저희가 과거에 오래된 15년 이상 사용된 시스템은 손을 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클라우드로 올려놓고 마이그레이션해서 그 상태에서 유연성을 갖춘 상황에 변화를 해보자라는 고민을 했고요. 그 말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모더니제이션을 통해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있었고요. 또는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회사는 데이터 기반의 전 직원들이 데이터를 다루는 조직이 되보자라고 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해보자는 측면에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수용을 하고 또 빠르게 서비스들이 변화하는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요구사항들을 한번 방향을 잡아보자는 측면에 환경 변화를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 처음에 패스트 마이그레이션을 했죠. 그래서 1년 안에 전체 시스템이 클라우드에 올라갔고 그리고 클라우드에 올라간 상태에서 시스템을 운영을 했는데 시스템 운영자 측면에서 보면 온디맨드 상태에서 그대로 올렸고 또는 사용자들도 또는 SI, SM 협력업체들도 과거의 그 운영 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변화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더니제이션을 하고 표준화를 하고 데이터 구조를 바꾸고 어플리케이션 구조를 바꾸는 등 대단히 많은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기간계 중심에 있는 시스템들을 거의 다 바꿨고 내년 초가 되면 전체 시스템이 새로운 클라우드 상에서 거의 모더니제이션 돼 있는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프로덕트 형태로 실제로 지속적인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상태가 됩니다. 바뀐 다음에 이후에는 테크놀로지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각자 시스템들에 대한 협업 체계를 가질 수 있는 걸 만들고 이후에는 중심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그래서 오거니제이션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뒷단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1년 전에 저희 그 마이그레이션 바로 끝난 시점에서의 한지는 물론 3개월 만에 빠른 시간 안에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내부 개발 조직이 없었고 내부 개발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외부의 업체들한테만 의존을 해서 시스템을 구현하는 그래서 시스템을 구현하고 나서도 그 역량이 우리 내부에 쌓이지 않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시스템을 메인터넌스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힘을 계속 요구하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이후에 운영하는 상태에서도 그 온디맨드 방식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꿔보자는 측면에서 한번 내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고 그 기술적인 측면, 데브옵스, 데이터베이스 측면 전부 다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특히 데이터 관련점에서는 데이터를 다루고 아키텍처링을 하고 데이터 표준화를 하고 하는 부분에 전무한 경험과 사람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 고민을 해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냥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만 의존하는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키텍처도 구성을 한 적이 없고 각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그 개발이 요구될 때마다 계속 붙여나가는 형식의 과거의 형식의 시스템 구현을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급하게 변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시도할 때 우리가 혼자 할 수는 없어서 AWS의 프로서브의 인력들과 같이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프로서브의 인력들과 같이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을 하고 팀 셋업을 하고 타겟 워크로드를 정의했습니다. 타겟 워크로드를 단계별로 어자일 방식으로 구별을 해서 구별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엔게이지먼트를 착수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워크숍을 해가지고 실제 제가 필요한 컴포넌트들이 무엇인지 그 단계별로 구현할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같이 고민을 했고요. 그 고민하는 과정은 저희 저를 포함한 임원들과 그리고 각 팀장들 그리고 한업에 있는 분들이 다 참여를 해서 같이 빌드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체의 인력들이 한꺼번에
같이 작업을 하자. 그래서 컬처도 만들고 프랙티스를 쌓아가면서 역량을 쌓아가고 리더십 측면에서도 전체 사장님을 포함한 스폰서십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는 부분에 인게이지먼트 전략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서브랑 같이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하나의 또 다른 목표를 두었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키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풀스택 인력을 한번 키워보자는 측면에 진행을 했고요. 풀스택을 키우기 위해서 기존의 인력들한테 발런티어를 제가 뽑았는데 젊은 분들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인턴도 있었고 신입사원도 있었고 거의 프로그램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참여를 같이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데리고 같이 시작을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하고 같이 시작한 부분에 바로 프로그램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거버넌스 체계를 잘 갖춰주기 위해서 컨트롤 타워를 구현을 하고 컨트롤 타워 위에서 코드 파이프라인을 구현을 해서 데브옵스 구조를 먼저 갖춰놓은 다음에 워크숍을 통해서 여기도 같이 청중으로 계시지만 프로덕트 오너를 같이 두고 현업 중심의 개발 단계를 잡아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개발을 했고요. 특히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는 갬버워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쪽에서는 수작업으로 작업하는 것들을 이번에 프로그램한 것에 대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현업에 있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는데 저희 각 터미널에서 그 시스템을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현업 현장에서는 그런 프로세스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10번 이상의 현장을 방문하면서 현장에 있는 분들의 실제 작업하는 상황들을 시스템에 담을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프로타이핑을 테스트하고 결과물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업에 있는 실제 적용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프로세스를 시스템으로 담아가는 과정에 더 좋았던 것은 현업에 있는 분들이 한 번도 이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요구사항을 직접 바로 즉시 구현해서 보여주는 시스템 어프로치가 없었던 거죠. 그런 부분에 현업들도 감동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현업분들 같이 시스템을 같이 빌딩할 수 있는 컬처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발런티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피자 팀이 확보가 되었고 컨트롤 타워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 데브옵스 시스템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브옵스 조직이 이제 전체 조직 중에는 한 20% 정도 구현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 초창기인 거죠. 그래서 이 데브옵스 조직들이 한 번 더 프랙티스를 쌓아야 될 것 같고 또 이 투피자 팀이 분할이 돼서 4피자 팀 또 이렇게 분할이 계속 확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번에 만들어진 시스템은 처음에 10월 초에 오픈을 했는데 한 2주 정도의 추가 요구사항을 받는 기간 말고는 요구사항이 전혀 추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한 달 이후에 정산을 했는데 정확히 한 7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정산도 정확하게 맞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그래서 대단히 퍼포먼스가 높게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을 확인했고 또 요구사항들이 새로 이후에 업무적인 필요에 의해서 발생되더라도 5일 이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결과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이 이렇게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번도 프로그램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같이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 대한 한계 등에 대한 책임감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처음에 절망의 늪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최종의 결과를 맺게 되어서 다들 스스로에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저희가 발런티어를 모으다 보니까 주변 분들의 모습이 더 어려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IT 인력들이 10년, 20년 이렇게 프로그램만 했던 사람들이 개발 경험도 없는 인력을 가지고 6개월 만에 시스템을 구현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저희가 만든 시스템이 간선 시스템인데 간선 시스템은 되게 어려운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과정이 있었고 극복한 이후로 오히려 이제 그런 현업에 있는 분들이나 또는 주변에 있는 IT 조직들이 이제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의 변화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도전의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 오히려 저희한테 좋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저희의 넥스트 스텝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아키텍처를 좀 더 모듈화하고 MSA 구조로 가져가려고 하고요. 데이터, 도메인 드리븐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진 시스템은 그 파트너들, 그 고객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협업 체계를 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현장에 있는 조직들, 저희 직원들이 직접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구조를 바꾸자고 했었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주도하는 셀프 서비스 데이터 포탈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걸 확대해서 AI까지 확대할 부분으로 넥스트 스텝을 잡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오거니제이션 트랜스포메이션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프로덕트 오너들을 전사적으로 양성을 할 거고요. 사장님 지시로 프로덕트 오너 리스트와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의 숫자를 제가 KPI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I 기반의 셀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로직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데이터들이 이제 쌓이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그 분석을 해서 실제 의미 있는 데이터들, 의미 있는 추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저희는 이제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말씀드린 부분이 각 컴포넌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지금 구조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컴포넌트 시스템이 데이터로 연결이 되면 플랫폼이 될 거고, 플랫폼에서 고객과 파트너들이 참여를 해서 전체적인 비즈니스 어질리티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가려고 하는 게 지속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저희의 방향성입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보고 표명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했던 디지타이제이션, 그러니까 데이터와 컴포넌트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디지털 비즈니스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는 것에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때, 서비스가 나올 때 바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책을 갖춰보자는 부분하고,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노하우들을 AI로 또는 자동화해서 또는 셀프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 솔루션화하자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쌓이게 되면 플랫폼이 빌딩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진 플랫폼은 말씀드린 대로 고객과 파트너 간의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스마트 로지스틱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5 비전을 그래서 저희는 스마트 로지스틱 솔루션 프로바이더라고 정했고, 그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되기 위해서 기나긴 여정을 지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 저희 AWS 그리고 또 스폰서로 해주셨던 사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또 파트너로 같이 좋은 변화를 보여주셨던 CNS의 장민영 상무님 모셔서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맡은 LG CNS의 장민영 상무입니다. 저는 LG CNS에서 데이터, 그다음에 분석 사업을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또 강신길 전무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예전에 같은 직장에서 제가 모시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좀 기분이 좋네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파트너로서 LG CNS가 그 고객의 그 데이터의 전환,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CNS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요. 그래도 몇 가지만 조금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CNS는 쭉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최근까지 디지털 이노베이션 이네이블러라고 경영 방침을 정했다가 이것들이 더 활성화되면서 고객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디지털 그로스 파트너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의 성장을 이끌어내면서 사실 저희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년에 한 3조 정도 되는 사업이 21년에 4조가 되고 22년에는 그보다 또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거가 어떻게 가능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좀 특징적인 거는 기술 조직으로 상당히 회사를 좀 변모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이제 액센추어의 조직들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예전에는 어카운트 중심의 조직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었다면 현재는 클라우드 조직, 클라우드 사업부, 제가 속한 DNA 사업부, 이 기술 조직이 사업부로 자리를 잡으면서 고객의 소트 리더십을 저희가 보여주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했던 포인트는 파트너 드리븐 그로스입니다.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는 것인데 이제 여기서 파트너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AW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WS와는 저희가 굉장히 일찍부터 협력 관계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활용을 해오고 있는데 19년부터 했던 일들이 22년에는 상당히 어떤 가시적인 모습으로 이미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22년 초에는 저희가 런치 센터를 같이 오픈을 했고요. 21년도의 활동들이 22년에 저희가 서비스 파트너 오브 더 이어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또 현재는 LG CNS는 가장 높은 등급인 프리미어 티어 파트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그 중에서 LG CNS가 AWS와 함께 데이터 드리븐 엔터프라이즈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에 대한 모습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끌고 있는 사업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테크 유닛인데요. 우리가 가지는 미션은 고객이 데이터 드리븐 엔터프라이즈가 되도록 전환되도록 하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엔터프라이즈 고객이 다 바뀔 수 있도록 하자라는 원대한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드리븐 엔터프라이즈가 뭐냐라는 것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맥킨지에서 데이터 드리븐 엔터프라이즈의 2025년 모습을 설명하는 자료에 제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는 모습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노란색으로 표현된 걸 보시면 most employees가 데이터를 사용하고 every aspect of their work에 사용합니다. 이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most employees입니다.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일하는 것, 굳이 이걸 숫자로 표현해라고 하면 3분의 2 이상이 데이터를 통해서 일한다라고 하면 그 기업은 데이터 드리븐 엔터프라이즈다. 그게 아니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데이터 드리븐 엔터프라이즈가 못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데이터를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LG CNS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플랫폼을 고객들에게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 정도의 좋은 모습으로 진행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노하우나 이런 경험들을 모아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WS에 대한 다양한 이해, 여러 솔루션들에 대한 이해, 인프라, 어떤 여러 가지 컨텐츠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정확한 방향으로 EDP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DP의 구성을 크게 보면은 데이터 레이크 영역,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영역, 그 다음에 서비스 클러스터, 이것을 활용하는 영역, ML과 DL을 포함을 하겠죠. 이거를 관리하는 가버넌스 영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러한 체계를 갖추고 저희가 고객사들에게 EDP 구축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잠깐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이미 잘 아시지만 브랜드 가치로도 글로벌하게 탑 3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우보다 더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사업 영역은 석유화학을 메인으로 해서 첨단 소재, 양극재를 포함한 첨단 소재, 그리고 생명과학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보시는 것 같이 최근에 또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해서 글로벌리 지금 21년 기준으로 42.7조 원의 매출과 5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LG화학은 19년부터 저희와 AWS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 레이크 영역을 캔버스라고 부르고 활용에 관련된 영역을 AI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다양한 데이터의 소스들이 캔버스 안에 있는 데이터 레이크에 모이고 처리돼서 다양한 모습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 특히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데이터 플랫폼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LG화학은 정말 모든 밸류 체인에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활용해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R&D뿐만 아니라 생산, 품질, 설비 안전, 그다음에 다양한 가격 예측을 통해서 영업 마케팅, 구매, 재무에도 활용하고 있고요. 인사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제품 품질 예측입니다. 길게 설명드릴 시간은 좀 없습니다만 어떠한 재료를 집어넣어서 품질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너 시간이 걸리는 일들을 예측을 할 경우에 이것들의
품질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새 굉장히 다양한 라인의 다양한 제품의 제품 품질 예측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개발을 해서 한번 일회성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현업 엔지니어들이 이 결과를 활용하는 운영으로 이어져야 돼서 요즘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MLOps를 LG화학은 아까 말씀드린 캔버스와 AIB 플랫폼 내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 MLOps의 레벨을 AWS가 정의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결국 이 스케일러블, 지금 보시면 Templatized and Productionized Multiple ML Solutions라고 하는 것이 최종 고리라고 했을 때 LG화학은 이미 다양한 분석의 모델들을 개발하고 새로운 라인에 대해서 이것을 템플릿화하고 운영으로 적용하는 일들을 이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영되는 것을 이제 AI Link On이라고 부릅니다. ML 모델의 운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ML 모델을 개발했을 때와 달리 운영을 하게 되면 또 그에 맞는 데이터의 플로우가 또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준실시간으로 카프카와 또 인메모리 처리를 위해서 레디스를 도입을 해서 데이터를 수급을 하고 인퍼런싱을 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AI 모델을 활용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모델을 디플로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인퍼런스된 데이터 테이블을 내려줄 수도 있고 시각화할 수도 있는데 이 AI 링크온 같은 경우에는 시각화하는 것까지 내용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에 LGCNS가 그동안 LG화학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고객들과 일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드리븐 엔터프라이즈가 됐냐 안 됐냐라고 제가 스스로 정의하는 것은 3분의 2 이상의 현업 중에 써야 되는 사람들이 쓰느냐 안 쓰느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잘 하려면 그 사람들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잘 제공하려면 표준화된 혹은 잘 정리된 또 경험이 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AWS의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보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여러 가지 활용 씬 중에 특히 MLOps 씬에 대해서는 어디보다도 더 CNS가 앞서서 고객들과 많이 이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원래 처음 발표해 주셨던 그 김규환 총괄 솔루션 아키텍트를 모시겠습니다.